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한화오션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화오션을 처음 이제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던 게 4만 원대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서 2배 이상 그렇게 이제 올랐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인데 지금 하나오션이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수주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주주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초에 4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이렇게 오른 배경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흐름까지 해갖고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곁들여서 다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나다 이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 CPSP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 해군이 이 지금 현재 노후화된 그 기존 잠수함을 대체를 시키기 위해서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을 새로 도입을 하는 대규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만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제 이르면은 뭐 2026년에 최종 계약자를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캐나다가 이렇게 이제 대규모 잠수함 전력을 증강을 하려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캐나다가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북극해를 포함해서 광대한 해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또 투입을 하는 것이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오래됐어요. 1998년에서 99년 사이에 영국에서 들여온 뒤에 지금 노후가 돼갖고 이거를 대체할 최신 잠수함 전력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규모가 큰 만큼 국제적으로도 지금 관심이 되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하나오션이랑 우리 또 HD 현대중공업이 손잡고 원팀으로 지금 공동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외에도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이 해상 강국들의 유력 그 조선 방산업체들이 주요 경쟁자로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총출동하는 엄청난 지금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오션이 이 거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노리고 있을까?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팀 전략.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로 한 식구가 된 하나오션과 경쟁사였던 이 HD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를 위해서 사상 최초로 협력에 나선 건데 예전에는 원래 두 회사가 한국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등을 두고서 또 이제 극심한 경쟁을 벌이느라고 정작 또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오션 분석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기사화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프리기 사업에서 우리 조선 업체들이 서로 견제하다가 일본이랑 독일 업체에 밀렸던 것도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배합헌 이런 그 과거를 경험 삼아서 이제는 한국 조선 방산업계가 힘을 합쳐서 국제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방위사업청 주도로 해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MOU까지 맺고 협력에 나선 만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그 이에 따른 그 첫 시험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은 총력전 모드로 돌입을 한 것 같아요. 지난달 또 이사회에서 캐나다 현지 지사 설립을 전원 찬성으로 또 가결을 했죠. 그러면서 북미 해양 방산 시장 진출에 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캐나다 최대의 방산 전시에 이 또 그 뭐였습니까? CAN SEC 2025에서 또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참가를 해서 적극적인 그 마케팅을 또 펼친 또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캐나다의 보안, 해양 방산 기업 블랙베리, 뭐 L3 해리스맵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또 기업들도 나왔고 업무 협약도 또 맺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기술 협력을 약속하면서 뭐 캐나다 측에 우리가 손잡으면 이렇게 현지 산업과 윈윈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필을 해준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또 우리가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14개국의 이 특별 또 뭐 특사 파견 그 추진을 하면서 방산 수출 총력 지원을 또 하고 오늘 뉴스죠. 네, 오늘 뉴스 나왔고 지금 캐나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성 장군 출신 여당 국회의원을 특사로 보내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금 아주 이례적인 외교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하나오션의 이번 캐나다 수주 성사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오션을 둘러쌌던 이 리스크였던 KDDX 그 개념 설계 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 사건이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행정처분 없이 그냥 종결이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부정당 업체로 이 지정돼서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죠. 이 부분도 제가 대략적으로 예상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이제 하나오션은 국내 KDDX 상세 설계 그리고 이제 초도함 건조 입찰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기업의 신인도에 큰 흠집 없이 방산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재 해소 역시도 캐나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하나오션이 과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승산이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냉정하게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 하나오션의 이 제한 제품, 즉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을 한번 보면 한국 해군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이른바 도산 안창호급이죠.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에요. 배수량이 뭐 대략 3,400톤급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것이죠. 키웠고 여기에 뭐 이제 공기 독립 추진 장치를 탑재를 해서 AP를 탑재를 해갖고 북극해 아래에서도 최대 3주간 연속 자망 작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또 점을 또 내세웠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이 얼음 밑에서 장기간 작전 능력을 충족을 시키는 이 스펙이에요. 전통적인 이 납산 배터리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 덕분에 한 번 충전으로 오래 또 자망을 할 수가 있고 AIP는 디젤 잠수함이 산소 공급 없이도 전기를 생산을 해서 장기간 숨죽이고 운용을 할 수 있게 그 해주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젤 잠수함이지만 원자력 잠수함 못지않게 오랫동안 또 은밀하게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처럼 광활한 어떤 이 해역과 북극까지 커버해야 하는 나라에 최적화된 장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공격 능력이랑 자동화예요. 네, 자동화 측면인데 하나오션이 제시한 이 KSS 111 이 3 잠수함에서는 수직 발사관이 탑재 가능합니다. VLS는 이제 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세워서 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이에요. 수직 발사가, 예, 발사관이라고 합니다. VLS 이 시스템인데 이거를 통해서 캐나다 해군이 원한다면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뭐 향후 개발될 어떤 그 미사일 등을 또 컨택시켜 갖고 운영을 해 갖고 육상 표적에 대한 그 타격력까지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갖출 수가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 측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스트라이크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밀 타격이죠. 이 VLS를 갖춘 한국 잠수함은 이 부분을 또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서 필요 승무원 수가 30여 명 정도로 이제 적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승무원이 적으면 운영 비용도 절감이 되고 숙련, 인력 뭐 이 운영이 수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요즘에 이제 보면은 선진국 해군들은 이런 그 인력 부족 문제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로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미 국내에서도 검증되고 있죠. 이 기술 자체가 이미 뭐 도산 안창호급 1번함은 이미 해군에 인도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또 이번에 제안하는 이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해군의 세척이 건조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배치 잠수함은 뭐 최근에 이 진수식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성숙한 상태예요. 즉 캐나다가 원한다면
검증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건조에 들어갈 수가 또 있고, 사업 진행 시점 뭐 2026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2028년 이후에 이제 뭐 시작될려나요? 뭐 아무튼 사업 진행 시점에는 한국에서도 또 동일급 함정이 실전 배치돼서 운영되는 만큼 신뢰도가 또 높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인 만큼 경쟁국에 대한 어떤 잠수함들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부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입찰가 제한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방산 제품은 서방 경쟁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팀이 캐나다 정부의 내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는 안을 약 몇백억 달러 규모로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데, 전체 12척으로 환산을 하면 60조 원 규모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조 원이라는 그 규모에 비해서, 예, 사업 예산에 비해서 공격적인 가격 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또 풀이가 됩니다. 예, 좋은 가격대. 반면에 이제 경쟁국들의 제안은 이보다 가격이 높거나 또는 초기 설계 개발 비용이 추가로 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 하나오션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랑 산업계의 그 전폭적인 지원도 하나오션의 생산을 높여주는 요소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단순히 잠수함 몇 척을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파트너들 이걸 고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현지 일자리 창출, 뭐 정치적인 신뢰까지 두루 따져볼 텐데, 하나오션 측은 캐나다의 현지 정비창이랑 훈련센터를 세워주고 또 캐나다 인력을 한국 건조 과정에서 참여시켜서 기술을 전수하겠다라는 어떤 또 다양한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폴란드 잠수함의 이 사업 제안 때도 현지의 유수 이거 거점을 만들었죠. 유지보수 거점을 만들고 기술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이거 다 자료를 내가 다 찾아본 부분인데, 비슷한 수준으로 협력을 제시를 해서 단순 구매가 아니라 최소 비슷하게 파트너십을 이제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정부 특사 파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봐야 됩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에 대한 어떤 구축도 도움이 돼요.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들의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미국 캐나다와 우호적인 안보 협력 관계라는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거부감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오션은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가격 납기 면에서도 그리고 정부 지원 측면에서도 나름 이길 만한 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가능성이 높다고만 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변수는 항상 있고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보면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이 바로 그들인데,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잠수함 강국들입니다. 특히 독일 이 티센크로프는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했다고 할 정도로 수출 실적이 엄청 뛰어나죠. 한국의 해군 209급, 214급 잠수함도 원천 기술은 독일제였고, 그리고 독일은 캐나다의 신형 연료전지 AIP 잠수함을 또 내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나발그룹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에 호주 쪽에 이제 4,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쇼핀바라구타, 예, 이거를 제안을 해서 계약까지 갔다가 정치적 이슈로 취소된 그 전례가 있었는데, 캐나다 사업에도 분명히 관심이 클 거예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제 이 스웨덴 쪽의 사브 역시도 AIP 기술의 원조격인 이 고틀란드급으로 유명하고 최신형 A26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나반티아도 자국 해군 3,000톤급 SAT 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시험 중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있는데,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뭐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연대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캐나다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캐나다의 선택에 60조 원 규모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보면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뭐 잉글랜드나 이 미국의 앵글로색슨계 동맹국의 이 무기를 주로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잠수함 분야에서는 사실상 영미권 옵션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핵 추진 잠수함만 보유를 하고 있어서 캐나다가 원하는 이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직접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예. 한때 캐나다도 핵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비용과 이 정치적인 그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에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간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남은 선택지는요. 뭐 독일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프랑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럽산이냐 아니면 한국산이냐 국산이냐. 네. 이 구도가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격을 보겠죠. 가격과 성능. 네. 그리고 캐나다의 어떤 그 지대의 전략적인 고려. 이게 승패를 가를 텐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유럽 잠수함들은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지만 비용이 좀 비싸고 또 인도 시기가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제안할 만한 그 신형 모델은 아직 자기들도 만들어보지 않은 디자인 컨셉일 수도 있고 뭐 봐야 되겠지만 프랑스 역시도 과거 호주 사업을 보면은 처음 설계부터 새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 한국의 KSS 3는 이미 만들어본 잠수함이죠. 그렇죠? 업그레이드형도 심지어 지금 건조 중이라서 개발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또 하나오션 측에서 계약 후에 6년 내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고 자신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캐나다는 이 노후 잠수함으로 버티는 기간을 줄이고 싶어 하니까 신속한 전력 공백 해소를 내세운 한국 측 주장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거 따내면 주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한 단계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세가 정치 군사적 동맹 관계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고 프랑스, 독일도 나토 동맹입니다. 한국은 나토는 아니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서방 진영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캐나다 정부가 동맹국 제품을 사자는 그런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거예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전 세계 뉴스를 제가 다 보는데 무기의 한국 무기 메드인 코리아 평판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폴란드 등의 사례를 보듯이 약속한 시간과 예산 내에 물건을 제대로 준다라는 그런 신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유럽 무기는 그리고 또 가성비가 낮고 프로젝트 지연이 잦다는 그 불만을 폴란드가 직접적으로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 한국은 뭐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기한 내에 다 인도를 시킵니다. 신뢰도를 되게 높였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이러한 한국산 무기의 성공 사례들을 주목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방산 사업은 단순히 논리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죠. 최종 선택까지 여러 해 동안 이제 캐나다 국내 정치, 예산, 국제 정세 등의 이런 수많은 변수가 작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캐나다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여당, 야당, 언론에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었냐라는 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걔네 국정에서 또 그런 게 안 움직이겠습니까? 뭐 몇십 조가 들어가는 그런 그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유럽 값 사면은 또 너무 딜레이가 리스크가 있지 않냐, 그리고 너무 가격대가 높다라는 그런 여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해군의 그 운용에 대한 어떤 교리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중간에 노선을 바꿔서 역시 장기적으로 핵잠수함으로 가자라는 그런 결정이 또 나와버리면은 잠깐 붕 떴다가 또 말 수가 있잖아요. 한국이 경쟁에서 또 배제될 수가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캐나다 정부가 명확히 비핵 그 재래식 노선을 천명을 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책정 중에 있으므로 또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하나오션에게는 분명히 가능성 있는 싸움이지만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전장이다. 기술과 가격 측면에서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유럽 강자들의 로비와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 이 따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이 끝까지 총력전을 벌여야 돼요. 이번 정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펼쳐서 캐나다 측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우리 또 주주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성과를 많이 또 내고 계실 텐데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쯤에서 하나오션의 주가를 또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언급을 했다시피 하나오션 주가는 올 초만 해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4만 원 미만대였어요.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7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치솟으면서 약 반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 지금 7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7만 8천 원. 1년간의 이 흐름을 보면은 52주의 최저가가 25,400원, 최고가가 9만 얼마입니까? 9만 5,800원에 달할 만큼 이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완료와 함께 방산 핵심 계열을 서로 편입이 된 기대감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가가 크게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차익 실현 그 매물 등이 분명히 있었고 상승세를 그런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다시 방산 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그나마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형성된 이 상승 추세는 뭐 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꺼지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주봉 차트상으로도 저점과 고점 이 각각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또 7만 원대 부근 이전 고점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것이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제는 이 7만 원대 초중반 역시 영역대에서 지지선으로 바뀔지가 관건인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7만 원 선 위에서 안정권이 된다면 투자 심리가 한층 단단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년 말에 기록했던 9만 원대 전고점도 재도전 해볼 여력이 생기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이미 빠르게 오른 만큼 숨고르기 조정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일봉 차트상의 이 RSI 이 여러분들 모멘텀 지표를 보면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가 살짝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건강한 조정 후에 재상승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보면 나쁘지 않죠. 지금 흐름이 어쨌든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업 자체가. 그리고 또 방산주 전반에 투자자 관심이 높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슈들이 지금 산재에 있어서 이슈에 따른 그런 어떤 변동성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에 캐나다 수주전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식 하나하나가, 또는 뭐 국내의 이 KDDX 사업 혹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 결과 등에 따라서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관점을 잘 잡으시고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유념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하나오션은 이제 하나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 아래 방산과 조선 기술을 결합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나 재무 구조도 과거 이 옥보 대우조선소 시절에 비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요. 만약에 이번 캐나다 사업까지 따내면 회사 가치가 몇 단계 도약을 할 것은 분명하고, 설사 최종적으로 수주까지 못 가더라도 도전 과정에서 얻는 노하우와 국제 인지도 향상은 향후 다른 사업에서 분명히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오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이 지금 주가의 방향도 이러한 어떤 실적 모멘텀, 그것과 방산 산업의 성장 스토리, 성장 스토리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장기적으로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은 너무 단기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조정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오션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가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전략을 좀 넓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도움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관점, 저의 관점 잘 맞으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하나오션의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수주전을 둘러싼 이야기를 좀 하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남들이 진짜 다 놀랄 만한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아직 결과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준비된 이런 지금 뭐 수도 없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거의 반년을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갖추고 도전하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또 활발히 나눠주시고요. 주가 얘기도 또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랑 성장성이 뒷받침될 때 주가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간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하나오션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줄지 저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면서 특별할 수 있는 남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진정성 있게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분들이 엄청 지금 늘고 있는데 항상 생각하고 항상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다가가서 특별한 정보로 보답하는 윤철중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